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 스텔스기, 항공모함? 다 틀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조용히 팔고 있는 것, 계약서엔 잠수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60조 원을 내면서 진짜 사려는 게 잠수함일까요? 나토 동맹국인 캐나다에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 제치고 왜 지구 반대편 한국입니까? 오늘 그 계약서 뒤에 숨겨진 진짜 거래를 공개합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경남 거제도. 세계 최대급 잠수함 건조시설인 한화오션 도크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방문이 방산업계에 퍼지는데 48시간도 안 걸렸어요. 왜냐고요? 이 방문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캐나다는 지금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최소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단일 방산 계약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 넘게 낡은 잠수함으로 버텨온 캐나다 해군이 드디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후보군은 화려했습니다. 독일 PKMS,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거기에 일본까지. 잠수함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전부 줄을 섰는데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간 곳은 그 어디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건조 중인 KSS-3 잠수함 내부를 직접 들어가 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크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다. 독일 잠수함도 훌륭하고 일본 잠수함도 첨단인데 과연 참모총장의 눈을 사로잡은 게 뭐였을까요? 그게 기술 사양서가 아니었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크 안에서 잠수함 3척이 동시에 나란히 건조되고 있는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를 많이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 장면 하나가 왜 60조 원짜리 계약의 핵심 열쇠인지, 독일과 일본이 왜 결정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수함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성능, 가격, 기술 이전 범위? 틀렸습니다. 셋 다 2순위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용성 경제학, 어빌리티 이코노믹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딱 한 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지금 당장 쓸 수 없으면 쓸모없다. 사례를 보죠. 독일 유보트 계열 잠수함, 세계 최고 수준 맞습니다. 근데 독일 조선소의 납기 지연은 업계에서 악명이 높아요. 노르웨이가 독일에 발주한 U-212 잠수함, 계약 후 실제 인도까지 수년이 지연됐습니다. 돈은 이미 냈는데 배가 항구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기술력만 보면 세계 최정상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단 한 척도 없어요. 수출 후 현지 정비, 부품 공급망 구축, 수명주기 비용 관리, 이게 전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에서 캐나다가 일본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라는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주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2000년대 초 도입한 콜린스급 잠수함, 도입 이후 보유 6척 중 절반이 항구에 묶여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냈는데 배가 못 뜨는 거예요. 호주 의회가 발칵 뒤집혔고 지금도 방산업계 교과서에 실리는 실패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납기 준수율, 사실상 100%에 수렴합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라인이 돌아가고 두 회사가 동시에 병렬로 잠수함을 찍어냅니다. 참모총장이 거제도 도크에서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세 척이 나란히 올라가 있는 그 장면. 캐나다는 최대 16척을 원합니다. 이걸 일정 안에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라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에 가르쳐준 냉혹한 진실 기억하십니까? 저장된 무기보다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좋은 잠수함이 아니라 제때 오는 잠수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납기 준수율, 생산 능력, 이건 도크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모총장은 왜 굳이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들어간 걸까요? 그 답이 KSS-3 안에 있습니다. 경쟁국 잠수함 어디에도 없는 두 가지. 하나는 배터리이고 하나는 구멍입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입니다. KSS-3은 재래식 잠수함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잠수함들은 전부 납축전지를 씁니다. 자동차 배터리랑 원리가 같은 거예요. 무겁고 충전 느리고 잠항 시간이 짧습니다. 리튬 이온으로 바꾸면 잠항 능력이 3배 향상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멍입니다. KSS-3에는 VLS,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유일입니다. 잠수함 선체에 뚫린 이 구멍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쏠 수 있어요. 기존 어뢰 발사관은 앞으로만 쏘는 구조인데 VLS는 수중에서 지상 목표물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핵잠 수준의 전략 타격 능력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그냥 물속에 다니는 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6,000톤짜리 거대한 하드드라이브입니다. 잠수함 전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입니다. 레이더가 소용없는 수중에서 적을 탐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소리예요. 적 잠수함의 엔진 진동, 스크루가 물을 가르는 소리, 밸브 개폐음. 이 소리들은 잠수함마다 지문처럼 고유한 패턴을 가집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음문이라고 불러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 음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잠수함은 어디를 가든 추적당합니다.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음문은 바꿀 수 없어요. 그야말로 잠수함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문을 수집하려면 적 잠수함 근처에 들키지 않고 오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막 능력 3배라는 건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깊이 숨어서 상대방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SS-3은 단순히 오래 잠수하는 배가 아니에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입니다. 동해와 서해를 보세요. 한국 해군이 매일 작전하는 이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수중 공간 중 하나입니다. 북한 잠수함이 돌아다니고 중국 해군이 지나가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오가는 길목입니다. 한국은 이 바다에서 수십 년간 비를 열어왔습니다. 그 결과 축적된 것이 바로 음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야간에 야간 투시경이 있는 군인과 없는 군인의 차이 아시죠? 이 음문 데이터가 수중의 야간 투시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야간 투시경을 한국이 캐나다에 그냥 줄 리가 없겠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묶어서 주는 걸까요? 그 구조를 알면 60조 원이 사실은 진짜 계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 구매처럼 보입니다. 잠수함 인도받고 대금 내고 자국 해군이 운용하면 끝인 것 같죠? 수면 아래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나 시스템에는 음문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내장됩니다. 이게 없으면 탐지 시스템이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소리는 잡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 지문은 채취했는데 대조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당연히 한국이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도 한국이 합니다. 중국이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그 음문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수집하는 건 어느 나라일까요? 동중국해를 실시간 감시하는 한국입니다. 그 데이터를 언제,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캐나다에 줄지는 한국이 결정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정보 비대칭, 인포메이션 애시메트리라고 합니다. 파는 쪽이 사는 쪽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구조. 이 비대칭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영구적으로 굳어집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각자 해역에서 수집하는 음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소나 시스템, 동일한 데이터 포맷을 쓰니까 이 데이터가 표준화된 형태로 한국 시스템에 수렴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 한 명이 쓴다고 유용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쓰니까 유용한 거예요.
한국 잠수함을 쓰는 나라가 늘수록 공유되는 적군 음문 데이터 양이 늘고 방어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네트워크의 허브는 항상 한국입니다. 트리도는 잠수함을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의 데이터 청구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 데이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청구서는 따로 있어요. 배 자체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 10년 쓴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진, 연락처, 결제, 손에 익은 인터페이스, 모든 게 애플 생태계에 묶여 있어서예요. 갈아타는 순간 쌓아온 모든 게 리셋됩니다.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요. 현대 잠수함의 핵심은 전투관리 시스템 CMS입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무기 발사를 통제하는 잠수함의 뇌예요. KSS-3에는 국산 CMS가 탑재됩니다. 이 시스템이 한번 깔리면 세 가지가 고정됩니다.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국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알고리즘, 신형 무기 통합,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전부 한국 엔지니어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둘, 소나 시스템과 음문 라이브러리가 CMS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나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꾸려면 CMS 전체를 갈아엎어야 해요. 그 비용은 잠수함 한 척값과 맞먹습니다. 셋, 다음 세대 승조원들이 익히는 인터페이스, 전술 교리, 비상 절차가 전부 한국 표준으로 굳어집니다. 20년 뒤 캐나다 잠수함 사령관들은 한국 시스템 위에서 군사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라고 합니다. 갈아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갈아탈 수 없는 상태. 배는 캐나다 앞바다에 떠 있지만 뇌는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실제로 얼마짜리 청구서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면 60조 원이 왜 시작에 불과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방산업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수함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진짜 청구서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LCC, 라이프 사이클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입니다. 잠수함은 사는데 60조 원이 들지만 30년 유지하는 데는 그 두세 배가 들어갑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호주 콜린스급 잠수함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입가보다 유지 보수비가 훨씬 더 나왔어요. 공개된 수치입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이 실제로는 180조 원짜리 구독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캐나다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걱정 마세요. 캐나다 현지에 유지보수 시설 지어드립니다. 캐나다인 일자리도 만들어드립니다. 트리도 입장에선 북내 정치에 팔기 좋은 메시지죠.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현지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건 1차 정비뿐입니다. 타이어 갈고 오일 교환하는 수준이에요. 핵심 부품, 소나 트랜스듀서, CMS 핵심 모듈, 자망 시스템 주요 컴포넌트. 이것들은 철저히 블랙박스로 남겨집니다. 제조 도면도 없고 역설계도 불가능하고 오직 한국에서만 수리와 교체가 됩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생각해보세요. 가맹점주는 현지에서 패티 굽고 감자 튀길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죠? 하지만 소스 레시피는 절대 공개 안 됩니다. 그 소스 없으면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맹점주는 영원히 본사에 로열티를 냅니다. 잠수함의 소스 레시피가 바로 음문 데이터와 CMS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캐나다는 30년 동안 한국에 정비 로열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30년짜리 수익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 이게 한국 방산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캐나다 한나라 이야기라면 그냥 큰 계약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여러 나라에 동시에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들이 줄줄이 합류하는 순간 태평양 바닷속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우커스 아십니까? 2021년 출범한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입니다. 핵심 목표는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핵잠 기술이 너무 복잡한 데다 미국 자체 건조 물량이 부족해서 호주에 빠르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호주가 핵잠을 받기 전 중간 단계로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로 부상한 것이 바로 한국의 KSS-3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씁니다. 호주도 한국 소나 체계를 씁니다. 폴란드가 씁니다. 인도네시아가 씁니다. 이 나라들이 동일한 한국산 소나 시스템과 음문 데이터베이스로 묶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로 이어지는 수중 감시망. 북극해에서 인도양까지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이 감시망의 언어가 한국 표준으로 통일됩니다. 저는 이걸 태평양 수중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국이 지상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한국은 지금 바닷속에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경제학으로 보면 이건 단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플랫폼 경쟁입니다.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처럼 태평양 수중전의 OS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OS 자리를 향해 한국이 조용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은 항공모함이 만들지 않습니다. 수중 감시 데이터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 한국 혼자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눈치챈 그 나라.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 드셨죠? 이제 한국이 태평양 바다 지배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가봅시다. 게임이 너무 잘 풀릴 때 반드시 회방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방꾼은 늘 같은 자리에 있어요. 워싱턴 DC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핵잠 기술 통제입니다. 오커스의 최종 목적지는 핵잠입니다. 호주가 한국 재래식 잠수함을 중간 다리로 쓴다 해도 결국 핵잠으로 가야 해요. 근데 핵 추진 기술은 미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좋은 잠수함을 팔아도 최종 결정권은 워싱턴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호주의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둘째, 미국 방산업체의 이해관계입니다. 미국 자체 잠수함 건조 능력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동맹국들이 한국 잠수함으로 쏠리면 미국 방산업체 파이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이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 잠수함에 미국산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면 구매국 선택에도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 이게 현실화되면 한국 잠수함의 최대 강점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 미국 승인이라는 변수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이 판은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태평양 수중 OS, 그 OS가 미국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한 진정한 독립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고급 하청인가? 새로운 패권인가? 한국이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향후 30년 태평양 안보 지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